네, 열흘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정점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위반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 수 1,823명, 열흘 만에 다시 1,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직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권에서 지금 한 달 가까이 그 4단계 적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증하는 거를 좀 완화시키긴 했습니다만 감소세로 전환을 못 시켰거든요. 더군다나 비수도권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앞으로 휴가철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조만간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환절기가 도래하게 되면 감기와 같이 코로나19가 혼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발표되는 그러니까 금요일에 집계된 확진자 수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발표된 확진자 규모가 일시적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번 주말을 넘어서 다음 주 월화까지 이러한 양상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 2,000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1,823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주말 효과 반영되는 월화 지나고 수요일 이후 상황까지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잇따른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결국 현행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미비점이 좀 보완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강화된 부분도 있고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적 모임 개선한 것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 저녁 6시를 기점으로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라는 기준과 상관없이 온종일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가되는데 좀 더 강화된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접종 완료자라고 해서 예외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았더라도 이 사적 모임 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점. 또 직계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동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예외 적용이 그대로 되고요. 또 돌봄이나 뭐 장애 가족이 있거나 영유아 그리고 노인분이 계셔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예외는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4단계 조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1인 시위를 제외한 어떤 다수가 모이는 집회 시위 허용이 되지 않고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소 완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용업 그리고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지용전까지는 오후 10시, 그러니까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이 됐지만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9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 그리고 수용 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시설은 10%까지, 그러나 최대치는 99명까지 허용하는 좀 더 폭넓게 대면 예배나 뭐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사적 모임이 전보다 조금 더 엄격해졌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3단계에서도 직계가족 4명까지만 좀 모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적 모임 관련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도 이제 예외 없이 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을 철회를 했는데 자, 이런 조치를 하는 거는 그만큼 가족 간 감염이 조금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비단 가족 간 모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족 간 전파가 그러니까 친밀도가 높을수록 개인 방역 수칙이 뭐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들이 직계 좀비 속의 모임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연장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 동거 가족이 아닌 그리고 다른 기타 직계 가족의 모임에서도 4명까지만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완화된 부분 분명히 종교시설, 그러니까 종교활동 관련해서는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글쎄요 종교 부분을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인원의 10%라고 하는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있습니다만 예. 어찌 됐든 모이게 되고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에 어떤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예. 이렇게 모이셨을 때에는 그 이후에 그 어떤 친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탈행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교시설 관련해서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일종의 머피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피의 법칙이 뭐 특정하게 내가 불운이 닥치는 그런 사례가 아니라 다른 견해에서는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발생을 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감염이 안 됐더라도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급적 감염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실내 시설이라 그래도 좀 천장도 넓고 공간도 넓기 때문에 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델타 변이 전파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가급적 모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자, 거리두기 연장. 지금 수도권은 2주 더 연장하면 6주가 되는 거고요. 비수도권 4주가 되는 건데 자, 자영업자들 시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뭐 임용업체 10시까지 하던 거 이거 좀 완화를 시켜줘서 제한을 없애기도 했고 상견례나 돌잔치 인원 좀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차라리 문을 닫을 테니까 보상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손실보상제가 국회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재정 한 1조 원 정도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폭으로 나눠줄 것인가가 지금 논의 중인데 아마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는 내가 차라리 문을 닫고 보상금을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논의 과정 중에 그렇다면 아예 영업 제한을 받았던 그런 업종과 그럼 영업 그 인원 정도만 그 규제를 받았던 업종 간에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도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해서 뭐 보상폭이 넓어지거나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부채 비율이 120%로 적지 않은 이제 부채를 갖고 있는데 국채 발행을 더 늘려서 PPP라는 그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뭐 대출 형식이긴 하지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 3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던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에서 어떤 인건비나 비용을 뺀 금액이 아니라 그냥 매출 자체를 한 산정의 근거로 삼아서 또 보상을 해준 그런 전례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코로나가 더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어떤 보전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또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폭넓게 좀 보상이 되도록 손실보상금 그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가 좀 앞으로 놓여질 숙제 같습니다. 예. 자, 김정기 교수님, 수도권 그 확진자 발생 비율이 지금 1,000명을 넘고 있는데요. 이 800명대로 떨어지면 3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편에서는 2주씩 이렇게 연장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좀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돌발 변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서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설정했던 방역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이 됐고 거기에다가 실제로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확진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장기 플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항상 변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2주씩 뭐 어떤 방역 정책을 변경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워낙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조치가 아닐까. 뭔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에는 다소 지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 변수들이 워낙 중간에 많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부는 휴가철에 광복절 연휴 또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다음 한 주를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확진자 수라든지 또 델타 변이 추이라든지 치명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대응 역량입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네,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대응 역량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코로나 상황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요. 지금 생활치료센터라든가 병원의 그 병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의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50%대 후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수치만으로 보면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1,000명대 확진자,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나타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가동률도 그동안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동률이 나온 거고 이 부분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금 상황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 예. 만약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적으로 보완 안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조만간 소진이 될 정도의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뭔가를 생활치료센터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향후에 환자가 급증해서 생활치료센터가 여유가 없을 때는 자가치료를 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중증으로 갑자기 이완될 때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부분 자체가 충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전파 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의 여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안정적인 수치처럼 보이지만 조만간에 소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완을 안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 한 80% 가까이 육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자체마다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80%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중환자, 물론 지금 60대 이상의 접종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대전 지역 같은, 대전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건지를 방역당국에서 판단을 하고 이 소진율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결국 확진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정부도 국민들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개학 앞두고요. 아이들 등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재미있는 그 조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어디서 감염이 됐나 이거를 살펴봤더니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을 봤는데 학교가 가장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예. 수도 있는데요. 그 초중고 학생들 그 확진을 받은 학생들 그 추이를 봤더니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 중에 가정에서 전염을 받은 경우가 48.7%로 가정 내 감염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지역사회였고 오히려 학교를 토대로 이 감염이 이루어진 건 15.9%로 비교적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이 수치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낸 것인데 그 종전의 수치,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수치를 보면 학교 내 감염이 12.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 내 감염 수치가 소폭이나마 또 올랐다는 점. 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추이로 봤을 때 뭐 유치원생보다는 고등학교 학생이 더 이 발병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집계되는 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뭐 개학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네. 뭐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역으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감염 경로 중에서 학교가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기도 한데 등교 개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통계 자료를 네. 그러니까 산정을 지난 1학기 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행은 7월 이후에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유행 상황이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 결과만 가지고 지금 상황하고
견주어서 다음을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 상황이 진행되고 우점종이 되게 되면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 전면 등교 내지는 등교 수업 확대를 할 경우에 학교 내 감염은 크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5배나 어린이 환자가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도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면 등교 내지는 등교 수업 확대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학교 내 감염이 증가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동안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가정으로부터 전파되는 사례들이 물론 많았습니다. 근데 예. 역으로 학교 내 감염이 오히려 부모들한테 감염이 되고 부모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시 전파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등교 수업 확대의 기본적인 배경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물론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을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롱 코비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후유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의학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그게 어떤 후유증을 남게 되면 어린이들한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의 대상자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전염력 감안하면 이걸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교수님 의견이시고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수칙 위반하는 사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단 이탈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드라이브 하러 나왔다, 와플 사러 나왔다, 산책하러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 이탈한 사례를 모아봤더니 전국에서 한 3,5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단 몇 분이라도 위반하고 이탈을 하면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는 점은 그 분만 이제 외출을 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이런 사람들 전부 한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이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잠시 뭐 답답하다고 해서 이탈했다라고 해서 그게 면책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지원됐던 뭐 유급 휴가비나 생활지원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등등에서 다 예외로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본인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감염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정부로부터 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다 단 몇 분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부담을 지을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흥시설발 집단 감염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3단계에서는 이 집합 금지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네. 이거는 뭐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한 이제 결과기도 한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예외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3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네. 그 이외에는 대부분 3단계 적용하면서 이런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예.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기존의 현재 방역당국에서 세운 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에서는 3단계일 때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영업 제한하기에 뭐 이렇다 할 명분이 사실상 없는 것도 맞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주로 이런 유흥시설이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수도권 특히 뭐 수도권은 차치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부산부터 시작해서 경남으로 확산이 됐고 대전도 세종, 충북으로 계속 확산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들에 한정해서는 추가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 그러니까 영업금지를 명령 행정조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전파를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역이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을 허용을 하게 되더라도 기타 다른 다중이용시설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일단 해당되어 있는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등 뭔가 추가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일 텐데, 자, 월요일부터 이제 만 18세에서 49세까지 가장 그 대상 인원도 많은데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지난번 예약할 때 이제 먹통 새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는 좀 당국에서 보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말씀하신 대로 1,6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상 연령자 접종할 때 빚어졌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분산입니다. 그래서 10부제 예약제가 실시가 되는데 네.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실시가 되면 9일인데 9로 끝나는 생년월일 자리를 가지신 분들, 뭐 9일, 19일, 29일 분들은 8월 9일 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불거졌던 그런 좀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절차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인 인증 방식이 다양화되는데 이를테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한 간편 인증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고 네. 본인 인증 기관도 종전에는 질병관리청 서버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부하가 걸렸는데 이젠 민간 클라우드로 이양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많이 달라지는 점이 종전에는 대리 예약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예약이 성사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죠. 그 부분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10분당 본인 인증을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중복 접속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왜 어머님 백신 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동원해서 여러 번 했는데 요거를 10분 동안은 본인 인증 1회로 제한을 해서 요걸 좀 막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원활하게 하겠다. 달라진 점 몇 가지 살펴봤고요. 자, 교수님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수 앞서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 한 70% 정도를 이제 집단 면역 기준으로 봤었는데 이걸 계속 좀 높여가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 80%가 접종을 해야 안심할 수준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뭐 이것보다 더 높은 수치도 또 제시가 되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정부도 그랬고 대부분 60에서 70%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되면 예.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애초에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될 때부터 이 수치는 너무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이 부분은 기본적인 감염병일 경우에 대입을 해서 나온 수치였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는 전파력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델타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는 기존의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부족한 수치인데 예.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더 높여야 된다라는 계산법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80에서 90% 정도의 인구가 접종을 받아야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접종을 못 받는 그 연령대나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국민이 맞아야 백신 한다. 접종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러한 기준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전 국민이 접종을 받아야지만 효과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장유민 변호사님 그런데 최근에 백신 접종 이용해서 스미싱 사기 벌이는 사례가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해서 개인정보 이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질병청은 일절 이런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는다. 어제 이 방역당국 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청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개인 그 신상 확인을 위해서 신상 정보를 올리는 것 이외에 어떤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예방 접종 증명서를 사칭하면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방 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앱을 통해서 다운을 받지 질병청이나 어떤 정부기관에서 링크를 걸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 설사 안내 문자가 가더라도 1339 내지는 질병관리청의 전화번호로 안내가 되지 010 이런 휴대전화로는 어떤 행정당국의 안내 문자도 가지 않는다는 점. 이런 네. 문자는 스미싱 범죄를 위한 유인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병청은 010으로 시작하는 이 문자 절대 보내지 않는다. 네. 이 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교차 접종 얘기가 계속 나왔고 좀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서요. 대한의사협회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것이 동일 백신 접종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플랫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접종할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해서 하는 백신이거든요.
이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되면 네. 그 타겟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지지만 이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같이 만들어져요. 예. 근데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굉장히 면역 반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접종할 때 이 아데노 벡터에 대한 항체가 2차 접종의 효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접종했을 때에는 효과가 다소 낮게 나오는 거고 예.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고 화이자를 접종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즉 유사한, 그러니까 화이자 2번을 접종한 거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교차 접종을 했을 때 면역학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교차 접종할 때에는 어떤 경미한 이상 반응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상 반응 유발 요인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규모 연구만 있었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당국이 어느 정도 참고를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특보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